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8단원 들어갑니다. 8단원은 큰 제목 보시면 이제 세계화와 평화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이야기는 자, 학습 목표 보시면 자, 세계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자,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학습 요소 보시면 일단 세계화랑 지역화의 의미가 뭐냐 이거 볼 테고, 그 다음에 이 세계화의 영향, 세계도시,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문화교류, 보편적 가치,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세계화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자, 세계화란 무엇일까? 자, 세계화의 자,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 세계화란 말이 나온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됐죠, 그죠?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아마 들어봤을 거고, 크게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말 그대로 우리 지구촌이 이 지구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은 변함이 없겠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전보다 훨씬 가깝게 좁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이 세계화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배경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배경은 일단, 자, 교통이나 이 통신수단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물리적인 공간은 변함이 없겠지만, 시공간,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자, 시공간의 축소, 이게 일단 세계화의 배경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 이 WTO죠, 그죠? 자, WTO가 이제 출발하면서 이 자유무역이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는, 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의미는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국경, 우리가 기존에 이제 국경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 자,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의 자, 물건, 뭐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사람, 정보, 자, 이런 것들의 교류나 이동이 당연히 활발해지겠죠. 이 세계화의 의미가.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 세계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영향을 이제 얘기한다면, 자, 결국은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가 따로따로 고립된 그런 시절에는 어떤 국가의 영향, 어떤 지역의 영향은 그 지역에 한정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떤 사회의 영향이 다른 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고, 그만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의미니까, 자, 상호 의존성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지역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왜냐하면 그만큼 또 경쟁 상대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세계화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네, 우리가 지금 세계화를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또 지역화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죠? 이거 왜 이런 이야기 나올까? 왜냐면 이제 자, 세계화라는 이런 커다란 흐름 속에서도 또 역시 지역화라는 이런 이제 특징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화란 세계화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의미는 이거죠, 그죠? 특정 지역의 어떤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나름의 이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 가치를 가지는 그 지역 문화 자체가 최근에는 하나의 이제 커다란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무형 문화를 가지고 뭐 소프트 파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세계화된 와중에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역화의 목적을 보면 결국은 그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특성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고 그리고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역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전략을 쓰면 좋을까 보면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 그 다음에 지역 축제, 뭐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상당히 이제 이런 전략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이득도 취할 수 있는 거고 더 큰 목적은 그 지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리적 표시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어떤 생산되고 제조되고 가공된 상품임을 표시하는 그런 제도죠. 표시를 해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제 지리적 표시제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보성 녹차 같은 거, 뭐 혹은 또 우리 스페인 가면 이베리코 돼지 유명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자 장소 마케팅은 말 그대로 이제 자, 특정 장소 혹은 공간을 자,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사용하는 거죠. 중국 그러면 대표적으로 장소 마케팅의 장소, 만리장성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혹은 미국 그러면 뭐 자유의 여신상 뭐 이런 것처럼 자, 그 지역만의 어떤 문화 요소로 마케팅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축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축제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독자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본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즉 차별화할 수 있는, 그죠? 차별할 수 있는 그 지역만의 전통.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그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 자, 이걸 접목하면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화랑 지역화는 이 동시에 나타나.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선생님이 이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례? 자, 여기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건데, 브라질의 자, 리우 카니발. 자, 이거는 브라질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인이 즐기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리우 카니발이 자,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된 배경이 뭐냐? 자, 방금 얘기한 게 그죠?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문화인데, 자, 이 문화의 어떤 전통, 정체성이 다른 나라에도 이제 먹히는 거죠. 그죠? 먹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속에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 문화가 됐다는 거죠. 리우 카니발이. 그래서 이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우리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를 이제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자,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자, 동시에 이 세계 속에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자,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 우리가 세계화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이 지역화라는 이런 것들을 좀 놓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화 되면 될수록 어떤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런 세계 속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를 좀 경쟁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계화의 의미, 자,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 이제 22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화가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을까? 자,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세계 도시의 성장이죠. 그러니까 세계 도시의 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화가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세계 도시라는 거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이 다양한 측면에서 전 세계 어떤 특정 나라의 중심지를 넘어서서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를 우리가 이제 세계 도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형성 배경은 결국은 세계화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제적인 어떤 협력이나 분업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생산이 국제화가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IT 제품도 그렇고 뭐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래 그죠? 어떤 특정한 한 국가에서 다 만드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대부분 이 국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분업을 통해서 제품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수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세계 도시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자, 특징을 보면은, 자, 이런 세계 도시들은 대체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교통이나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자, 전문화된, 자, 이 생산자 서비스업이다. 이제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아니고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 세계 도시들은. 그래서 전 세계의 자본, 자, 정보가 집중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라든가 혹은 대형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또 모여들어요. 왜냐면 이런 도시에 사업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뭐 본부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또 특징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세계 도시가 되면서 활발하게 인적, 물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을 세계 도시는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세계 도시 그러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세문지, 뉴욕 뭐 이런 데가 떠오르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적인 지금 세계 도시의 경쟁력 순위다 해서 세계 도시가 나옵니다. 그죠? 자, 1위. 자, 1위는 이제 런던이 있어요. 런던. 그러니까 가장 세계 도시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쟁력이 높은 도시로 런던을 꼽을 수 있다는 거죠. 영국,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우리 뉴욕, 세계 도시 그러면 뉴욕 떠오르잖아요. 그죠? 미국에 있는 뉴욕 동부에 있는. 다음에 3위가 뭐 파리, 다음에 뭐 도쿄 뭐 이렇게 쭉 있고 우리 서울은 자, 10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나름 이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 국가에 그죠? 아시아 국가에 5개나 있어요. 그죠? 이 세계 도시가. 그죠? 그만큼 우리 이쪽도 우리 아시아 쪽도 그런 어떤 인적 교류, 물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도쿄죠. 여기는 도쿄, 그다음에 서울, 베이징,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홍콩이겠네, 그죠? 여기는 싱가포르. 여기 이제 요즘에 상하이 있잖아요, 그죠? 뭐 상하이도 여기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어쨌든 세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우리 세계화의 어떤 영향을 본다면 두 번째는 자, 다국적 기업의 성장을 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국적 기업의 성장. 그래서 말 그대로 특정한 어떤 한 나라에만 속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 걸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국적 기업이니까.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자, 국경을 넘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뭐 대표적인 뭐 다국적 기업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죠? 뭐 애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자 경영 형태 어떻게 이제 경영하냐면 어떤 그 모든 이 기업에 필요한 시설들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다국적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본사는 뭐 미국에 있으면 혹은 한국에 있으면 자, 연구소 같은 거는 또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또 인건비가 쌓여야 되니까 그런 쪽, 뭐 동남아나 중국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공간적인 분업, 공간적으로 분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다국적 기업은 띄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최근의 경향을 보면 뭐 제조뿐만 아니라 자, 농업이나 자, 유통이나 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다국적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기업 활동을 해야 되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경쟁이 치열해짐과 동시에 또 상당히 또 협력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중에 다국적 기업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거죠. 교과서 이제 230에 보시면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의 사례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사례가 어디냐? 여기 보면 자, 스포츠 용품 회사인 엔사잖아요. 그죠? 엔사. 이거 어딘지 알겠죠? 그죠? 뉴발란스인가요? 아마 나이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뉴발도 물론 유명한 회사지만 자, 뉴발은 여기 보스턴 쪽에서 시작한 회사니까 자, 미국 오리건주 비버턴에 본사가 있대요. 여기 서부. 그리고 자, 네덜란드와 중국에는 또 지역 본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장은 전 세계 42개국에서 600개가 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는 100만 명이다. 그래서 또 이 판매망은 또 글로벌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나이키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다국적 기업의 특징을 아주 전형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다국적 기업이 왜 그러면 세계 곳곳에 생산 공장을 세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장은 결국은 인건비가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은 생산 시설을 임금인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위주로 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연구소나 본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기술 수준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있는 동네 또 그런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동네에 들어가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거죠. 그죠? 미국,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본사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공간 분업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은 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있는 미국에 있는 웬만한 기업들이 콜센터가 이 아시아 쪽에 있죠. 인도 같은데, 뭐 이런 동남아 같은데, 필리핀 같은데, 특히 필리핀도 이제 영어를 쓰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콜센터를 많이 세우거든요. 뭐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알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시차 때문에 자,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밤일 때 여기 또 낮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콜센터 이용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 또 그리고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또 사람들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생산 공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운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겠죠. 그죠? 그 동네에 또 팔기 위해서 떤 나라들은 어떤 자기 나라의 물건을 팔려면 자기 나라의 공장을 세우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죠? 무역 장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호무역의 방법으로 또 그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도 특히 뭐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동네가 이제 수요가 많기도 하지만 또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공장을 자, 우리나라에 세워라.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을 이제 받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 세 번째를 한번 보시면, 자, 세 번째는 자, 활발한 문화 교류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세계화된 영향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뭐 직접 볼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우리 통신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몇 년 전부터 이제 한류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한류도 그런 어떤 세계화에 상당히 혜택을 본, 수혜를 본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올림픽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니까 월드컵이라든가 각종 영화제, 이런 어떤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서 이 문화들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실시간이죠. 실시간. 어떤 곳에서 생겨나면 바로바로 최근에 우리 넷플릭스에서 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넷플릭스라는 이 OTT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 그런 문화가 퍼져나가면서 유행을 막 불러일으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세계화의 영향으로 자, 이 보편적 가치의 확산이다. 자, 이것도 왜 그런지 알겠죠, 그죠? 그 세계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 인권이라든가, 뭐 자유라든가 평등, 이런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는 이런 기본적인, 보편적인 이런 가치관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세계화가 이제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 충분히 그런 거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뭐 안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테러 같은 이런 국제사회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에 또 협력, 정치적인 협력이 또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화의 영향으로 네 가지를 봤는데 지금 요 파트에서는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화로 인해서 좋아진 것, 우리 지구촌에서 좋아진 측면이 어떤 게 있느냐, 그거 위주로 긍정적인 측면 위주로 봤고요. 또 이 세계화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부정적 측면은 또 다음 주제에 나오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세계화 영향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자, 231까지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탐구. 자, 세계화 시대의 자, 지역화다. 아까 이제 이 세계화랑 지역화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이제 지리적 표시제. 자,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는 상품의 특성과 품질 등 자, 특정 지역의 기후나 지형이나 토양이나 이런 특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 특산물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 지역 특산물이 있을 때 자,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제조되고 가공된 상품을 나타내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죠. 표시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석 녹차를 시작해서 100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대요. 그럼 이제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 그지? 뭐 프랑스의 까망베르 치즈 뭐 이런 것도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 뭐 양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주는 또 대부분 또 스코틀랜드가 원산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료 2를 보시면은 이제 장소 마케팅인데 일종의 이제 랜드마크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특정 장소 혹은 도시 공간을 상품으로 인식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개발해서 그 지역의 가치를 상승하고 홍보하는 전략. 그러니까 랜드마크인데 우리 중국 그러면 떠오르는 랜드마크는 만리장성이잖아요. 그죠? 미국은 자유여신상, 프랑스 파리는 에펠탑, 뭐 영국이면 뭘까요? 런던 아이, 뭐 빅벤, 뭐 같은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게임 있네, 그죠? 모두의 마블의 상징물들이 다 그런 거네. 뭐 도쿄 그러면 또 뭐 도쿄타워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나라 그러면 자, 서울 그러면 또 서울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없나요? 뭐 강화문 같은 거, 뭐 경복궁 같은 거. 자, 그런 장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 배경, 자, 문화적 특성물, 상징물이나 이거를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장소 마케팅이다. 왜냐면 이제 그 상징물만 딱 봤을 때, 이게 탁 떠오른다. 그 동네가 떠오르네.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거니까. 우리 대전 같으면, 그죠? 오랫동안 우리 대전의 랜드마크는 뭐였죠? 한비탑이죠. 한비탑 1994년 엑스포 때 만들어진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요. 자, 그래서 자료 1, 2를 바탕으로 그러면 1과 2와 같은 지역화 전략을 자, 추진하는 이유를 이제 세계와 관련해서 해보자. 쌤이 이제 예시 답안 적어왔어요. 그래서 자, 세계화 과정에서 이 자칫하면은 쇠퇴하거나 사라져가는 그런 문화가 지역 문화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문화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그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적 가치가 또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되고 이건 바꿔 말하면 또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화 전략을 세계화랑 동시에 또 추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자, 자료 1과 자료 2와 관련된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을까 찾아보세요. 그래서 자, 지리적 표시제의 대표적인 거는 뭐 이천쌀, 우리 경기 이천 쌀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뭐 임금님께 진상했던 쌀 이런 식으로 또 한우하면 횡성 유명하죠. 뭐 사과는 충주, 우리 대전 유성은 배, 뭐 이런 식으로 지역 특산물이 있어요, 그죠?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 같은 경우 그 지역을 떠올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이용하는 그런 마케팅 서울 경복궁, 뭐 세종로, 부산의 부산국제영화제 광장, 뭐 군산의 경암동 철길마을 뭐 이런 게 있고 뭐 전주하면 또 한익마을 또 대전하면 대전은 꿈돌이 동상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없어졌죠. 대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비탑? 네, 그런 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자, 우리 231까지
이제 수업을 마친 거고, 오늘 한 이야기들은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없고, 결국 이제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의 영향, 그 정도를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